참으로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패배했다고 선언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썰물처럼 나라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타선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왔고 굳게 닫혔던 성문도 다시 열렸습니다. 왕좌에는 왕이 앉아 있었으며 관청의 문턱 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혈관인 시장이 가장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물건은 팔리지 않았고 물건은 이유 없이 요동쳤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똑같은 질문을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끝을 누가 책임지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록에서 보지 못한 고려 말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반란이 터진 것도 외적이 성벽을 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칼을 든 적은 사라졌는데 정작 백성들이 먼저 나라라는 존재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건조하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흩어졌고 군적은 비었으며 땅은 넓으나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고려라는 거대한 집이 더 이상 비바람을 막아줄 버텨줄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청의 문은 열려 있었으나 결제 서류는 먼지만 쌓인 채 멈췄고 법은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단 한 줄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위해 움직여봤자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고려는 조용히 장례식의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요란한 종소리도 없었고 슬픈 곡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쉬며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이 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적막한 장례식 한가운데에 이성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영웅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연설도 장엄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차가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직 물리적으로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영혼이 떠나가 시체처럼 굳어버린 나라의 진짜 얼굴을 말입니다. 이제 이성계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썩어가는 시체를 덮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치울 것인가? 고려의 장례식은 장군의 그 서늘한 응시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린 직후 곧바로 칼을 휘두르며 권좌를 찬탈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많은 이들은 역사적 의문을 던집니다. 왜 압도적인 무력을 손에 쥐고도 그토록 오랫동안 망설였느냐고, 왜 단숨에 판을 뒤엎지 않았느냐고 말이야. 하지만 그 질문은 당시 고려가 처한 기괴한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에 가깝습니다. 그 시점의 고려는 단순히 칼로 베어넘긴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리화도에서 돌아온 이성계가 마주한 것은 무너진 성벽이나 패배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개경 안에는 여전히 왕이 건재했고 관청은 겉보기에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으며 권문세족의 저택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려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국가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성계는 단숨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싸울 상대조차 남아있지 않은 영혼이 증발한 껍데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릇 적이 존재하려면 그 적은 최소한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주체여야 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고 신하가 그 명령을 집행하며 백성이 그 결과에 따르는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작동해야 전쟁이라는 것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고려의 시스템은 이미 그 고리가 처참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내가 결정했다고 당당히 말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규정과 전례라는 문서 뒤로 비겁하게 숨어버렸고 모든 정책의 실패는 실체 없는 구조 탓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책임자가 사라진 나라는 공격할 대상조차 불분명한 안개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며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싸워야 할 때와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망가진 나라에서 성급하게 칼을 먼저 빼드는 순간 그는 썩은 시체를 치우는 개혁자가 아니라 그저 권력에 눈먼 반역자로 낙인 찍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역자가 되는 순간 이 비겁한 기득권 구조는 나라가 망한 모든 책임을 이성계라는 개인에게 떠넘긴 채 자신들은 면죄부를 얻어 또 다른 시대의 기생충으로 살아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백성의 동요를 살폈고 관청의 무능한 반응을 지켜봤으며 권문세족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멸해 가는지를 끝까지 관찰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와도 현장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불온한 속삭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시장통과 마을어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국가라는 약속이 완전히 파기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성계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칼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이미 싸움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피를 흘리는 육체적 투쟁이 아니라 국가의 정당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영웅 계접을 받기 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고려라는 시체의 종상을 책임지는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새 시대를 위한 완전한 명분을 얻기 위해 기다린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곧 하나의 서늘한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이 구조는 내부에서 스스로 완전히 썩어 무너지게 두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독성자네가 되어 우리 모두를 덮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온 천하가 인정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사냥꾼처럼 포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마. 고려라는 거대한 구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은 결코 화려한 왕궁의 정전이나 서슬, 혈원 칼날이 번뜩이던 정변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란의 깃발이 밤하늘을 수놓은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으며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하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둘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등을 돌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선명한 균열이 발생한 곳은 중앙의 권력층이 아니라 국가의 말단인 지방이었습니다. 관청의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결정을 내려줄 실질적인 책임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는 끊임없이 명령이 쏟아져 내려왔지만 그 명령에 따랐을 때 발생할 결과를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굶주린 군사들을 위해 군량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전례가 없다거나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이 거대한 벽 앞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도 참혹했습니다. 농민들은 대대로 일궈온 논밭을 비워둔 채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나라를 지켜야 할 장정들은 군영을 이탈해
각자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자신들을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한 처절한 이탈이었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라의 부름에 목숨을 걸고 응할 이유 또한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군대 내부에서도 이와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형식상의 지휘체계와 지휘관은 존재했지만 이와도 회군 이후 그 어떤 명령도 병사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병사들의 막사 사이에서는 독처럼 퍼지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 죽으면 남겨진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져 주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 안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서늘한 사실이 고려의 군심을 그 어떤 외적의 침공보다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시장의 풍경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자 물가는 통제불능 상태로 요동쳤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내일의 삶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과 위기의 순간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그 이동 경로만을 필사적으로 챙겼습니다. 누구도 이 나라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언제 이 난장판을 떠날 것인가만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지도 위에는 여전히 고려라는 국무가 선명히 그려져 있었지만 국가와 국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은 이미 파기된 상태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옳고 그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믿고 따를 이유 자체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성계는 개경의 한복판에서 이 처참한 광경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린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이 나라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떠나는 그 심리적 장례식의 정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이 나라는 지켜야 할 고귀한 대상이 아니라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위험한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작거리에서 백성들이 입을 모아 공공연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려는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 말이 온 나라에 퍼진 순간 고려는 아직 물리적으로 쓰러지지 않았을 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선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성계 앞에 놓인 선택은 더 이상 복잡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배신할 것인가의 고민이 아니라 이미 텅 비어버린 이 나라의 비참한 뒤처리를 대체 누가 할 것인가라는 실무적인 결단만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나라를 떠나갈 때조차 이성계는 아직 성급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비어가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면서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칼을 뽑아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신중하게 멈춰서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 고려가 정말로 스스로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 그 최후의 결정적인 한 장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증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피 튀기는 전쟁이나 요란한 반란의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일상적이고 조용해서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행정적 단절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으면서 지방에서 세금이 더 이상 거치지 않기 시작했고 분영에 내려온 왕의 명령이 현장의 관리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부되는 사태가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어느 지방관리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자는 고려라는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종지부와도 같았습니다. 왕의 명령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따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상명하복의 체계가 무너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이토록 공손하게 무시하는 순간 그 국가는 이미 실질적인 통치 능력과 집행력을 완전히 상실한 식물국가 상태임을 자인한 꼴이 됩니다. 이성계는 이 역사의 틈새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하달되었고 행정적 형식은 완벽했으며 문서상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명령 앞에 그 누구도 발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이성계의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고려는 더 이상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본질적으로 무너졌지만 그저 자신이 쓰러졌다는 사실만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대한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이성계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처참한 상태에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통치자의 신중함이 아니라 국가의 소멸을 방관하는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나라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뒤에야 움직인다면 그가 짊어질 역사의 짐은 새 시대를 여는 개혁가라는 영광스러운 명분이 아닐 것입니다. 대신 그는 모든 파국의 책임을 혼자 떠안은 채 사라지는 최후의 희생양이라는 비극적인 운명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왕을 배신하기로 한 개인적 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이 부패한 시스템의 수명을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기로 한 역사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칼을 빼들어 권력을 잡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이 고려라는 나라는 이미 끝났다는 가혹한 진실을 만천하에 공식화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이제 막연히 기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무너진 폐허 위에 서서 다음 시대가 어떤 얼굴과 어떤 논리로 시작될지를 냉정하게 설계하고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늘한 선택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칼집에서 칼은 아직 뽑히지 않았지만 그 칼끝이 향할 심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가 드디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고려의 세상은 크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대군이 도성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경의 도성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생계의 터전인 시장 또한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흔히 반란이나 정변이라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할 극심한 혼란과 처절한 저항의 흔적이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거대한 역사의 한쪽 방향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선명하게 변한 것은 군심이었습니다. 최전방의 병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누구의 명령인가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누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는가만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조정에 앉아 입으로만 지엄한 명령을 내리고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등을 돌리던 이름들, 그리고 결정적인 책임의 순간마다 문서 뒤로 얼굴을 숨기던 그 비겁한 자들. 병사들의 시선은 이미 그 오염된 이름들이 아닌 다른 쪽,
즉 자신들과 함께 진흙탕을 굴렀던 장군의 등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명령을 하더라기보다 항상 대열의 가장 앞에 서는 선택을 했고 병사들은 그 실체적인 무게감을 보고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지방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관청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으나 실무적인 권한과 에너지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군을 움직일 물자와 인력은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 이성계의 진영으로 자연스럽게 결집했고 그 누구도 이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명분도 없었거니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이유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나라의 운명은 이제 여기서 결정될 것이다. 라는 냉정한 판단이 행정의 현장에서 먼저 내려진 것입니다. 시장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만 결코 공포에 잠식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의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반역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이토록 고요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는 순간 역사의 프레임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싸움을 왕을 향한 불충한 칼날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했던 썩은 구조를 향한 마지막 정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득권의 상징인 권문세족들의 반응은 기괴할 정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미세를 부리며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장군에게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비겁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중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라의 근간을 지킬 의지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서라도 먼저 앞장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계산했고 그 비겁한 계산은 결국 스스로를 반민족적 존재로 고발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거창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강변하지도 않았으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화려하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미 그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는 유통기한이 끝난 시스템을 더 이상 억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로 묵묵히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보다 무거운 태도는 그 어떤 수식어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왕과 장군의 개인적인 대결도 아니었고 반역자와 충신 사이의 이념적 충돌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서 선택을 끝낸 뒤 그 거대한 민심의 선택을 뒤따라온 마지막 행정적 정리의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이성계가 칼을 뽑아들기도 전에 이미 고려라는 나라의 무게추는 이동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글픈 진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린 쪽은 아직도 형식이라는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던 고려의 중심부였습니다. 이성계의 군대가 도성으로 진입했을 때 고려는 이미 저항할 힘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항할 의지 자체가 증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진심으로 나설 사람도 그 희생의 대가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할 권력도 이미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훗날의 역사는 이 순간을 두고 아주 쉽게 말하곤 합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이 시작된 날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시를 실제로 살아냈던 이들에게 그것은 화려한 탄생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오래 방치되어 악취를 풍기던 시체를 이제야 비로소 치우기 시작한 고단한 날에 더 가까웠습니다. 궁궐의 정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수백 년 이어온 제도는 문건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관직을 가진 이들 또한 대부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영혼과 내용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성계가 마주한 현실은 찬란한 새나라의 설계도가 아니라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고려라는 거대한 역사의 잔해였습니다. 장군은 이 서늘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지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엎겠다고 호기롭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창조가 아니라 냉정한 정리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땅에 남아야 하고 누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 이상 이 공동체에서 작동하지 않는지를 하나씩 가려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려의 장례식은 다음 단계로 조용히 넘어갑니다. 슬픈 곡소리는 끝났고 관은 땅 아래로 내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정한 청소와 분리뿐입니다. 죽어버린 것과 살아있는 것, 완전히 썩어버린 것과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잔인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정비의 시간입니다. 이성계는 영웅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모두가 도망친 폐허 속에 홀로 남아 이 난장판의 끝을 책임져야 할 마지막 관리자로 밀려나온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체를 치운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곧바로 견고한 새 집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잔해 위에는 여전히 살아남은 탐욕스러운 이해관계와 기득권의 짙은 그림자 그리고 새 시대를 가장해 다시 기생하려는 낡은 얼굴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무너진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의 서사에서 무너진 나라 위에 남아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음화에서 그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선택의 과정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이 당신의 통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을 보태주세요. 고려의 시체 위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살려 새 질서를 만들었는지 그 본격적인 설계의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